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김준우 변호사,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우신 기자, 지금 들은 목소리 박병석 국회의장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그 국회 본회의 상황이었는데요. 네. 방금 박병석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재석 174 중에 찬성 164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예. 기권 7명은 정의당 6명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까지 7명이었고요. 아하. 반대는 이제 아직 국민의당 소속인 의원 2명과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까지 해서 3명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을 기점으로 앞서 검찰청법이 통과된 데 이어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렸던 민주당의 주요 국회 입법과제가 처리가 완료가 됐고요. 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트 등을 시도를 하면서 좀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제 회기 쪼개기로 맞서면서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무력화를 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일부 있으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또 다시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리위 징계 여부 이야기까지 나왔고 예.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걸 좀 막아보겠다고 입법이 통과가 된 이후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서 시위도 하고 피켓도 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도 요청을 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예상했던 대로 오늘 오후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을 통해서 공포를 무사히 했습니다. 그래서 네. 9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곽우신 기자가 매우 간략하게 그간의 경과를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말 다시는 이러지 말자라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무색한 그쵸? 또다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우여곡절을 거치고 두 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두 개의 법안 묶어서 검수완박법 이렇게 부르고 있죠.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준우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 그 핵심 무엇입니까? 네, 일단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처음에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추진했던 최초 법안이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검찰의 1차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고 보안 수사권도 거의 대부분 박탈하는 정말 검수완박이었습니다. 수사하지 말고 기소만 해라 검찰은. 네. 조금 현장에서의 그 착근 가능성이나 시행 시기의 급박함 이런 것 때문에 시민단체나 법률가들 상당수도 굉장히 우려했던 법안이 사실은 검수완박 법안이었고요. 네. 지금 통과된 건 검수완박은 아니죠. 아하. 검수반박이라고 해야 될까? 덜박, 늦박, 썸박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 2019년에 이제 그 12월에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이제 법 개정이 됐었죠. 그때 되면서 네. 소위 이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1차 수사권이 이제 인정이 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1차 수사권을 갖고 그 이후에 보안 수사하는 2차 수사권을 검찰이 갖는 걸로 형사 수사 구조가 좀 짜여졌습니다. 근데 예. 이번 검찰청법 며칠 전에 통과된 검찰청법안 개정으로 인해서 6대 범죄 중에서 부패 경제 범죄는 남기고 검찰에요. 네.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4개 범죄는 경찰로 1차 수사권이 이관됐습니다. 네. 다만 이게 선거가 지금 직후에 있는데 조금 우려가 있지 않냐. 정치인들 방탄용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라는 정의당의 건의가 있어서 예. 선거 범죄 같은 경우는 시행 시기가 6개월 뒤로 갔습니다.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슈까지는 검찰에서 1차 수사권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 줄어들었다. 네. 부패와 경제범죄,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까지. 네. 그렇다면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쟁점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은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이제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첫 번째 뭐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별건 수사라는 게 경찰이 수사했던 것과 다른 것을 검찰이 나중에 따로 수사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최초에 안이 나왔을 때 뭐 동일성, 단일성 두 개 단어가 나오면서 논란이 많았는데 네. 입법 과정에서 단일성이라는 표현은 빠지면서 이제 동일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올라왔는데 예. 검찰에서 뭔가 여기랑 같은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는 가능한데 네.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이것도 있는데 이거 경찰이 놓친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경찰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게 뭐 사건이 암장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언어 도단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다시 경찰로 내려가게 되면 네.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증거가 오염되고 그리고 증거 인멸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수사의 효율성이나 범죄자 척결에 좀 제약이 생기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사실 조금 있는 거죠. 네. 네. 자, 앞서 살짝 말씀을 주셨지만 이러한 새로운 개정된 수사 구조, 검수 완박은 아니고 검수 뭐 반박이라고 하셨나요? 뭐 이런 법안으로 인해서 이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네. 특히 이제 가장 큰 것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네. 고위 공직자 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다. 네.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고 부패 사건의 수사 역량이 떨어질 것이다. 이 부분 김준우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부패는 일단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민주당이 냈던 초안을 기준으로 자꾸 모든 논의를 섞어서 그냥 그러니까 예. 법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민주당 싫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부패 수사는 일단은 1차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갑니다. 문제는 이제 1년 6개월 후에 중수청을 발족시킬 때 이 네.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또 다른 논의의 궤적이고요.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부패 범죄가 걸려 있으면 일정 부분 어쨌든 검찰에서 아직까지는 가니까 예. 당장의 문제는 없고 또 다른 유형의 문제들은 공수처에서 또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남는 건 뭐냐면 공직자 범죄인데 부패도 아니고 네. 그러면 고위공직자 저쪽은 저쪽이 뭐 또 심한 것들은 저기 날라갔으면 그 공수처로 갔으면 뭐가 날라간 거냐 생각해 보면 결국 직권남용죄입니다. 아하. 직권남용죄가 검찰에서 다 하던 걸 경찰이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시간에 수없이 많이 했지만 직권남용죄 절반은 직권이 없어서 남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 건인데 판사들이 다 무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직권남용죄를 대체할 수 있는 입법 시도를 할 거를 국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 이게 뭐 수사가 어디로 간다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제 사실은 뭐 민주적 정당성 문제, 위장 탈당 문제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삭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 때문에 정의당이 검찰청 법안은 찬성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권한 것 같고요. 예. 참여연대도 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개특위가 열리게 된다면 좀 네.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네. 검찰에서는 국회에 대해서 아무리 호소해도 안 됐다. 대통령 거부권도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낼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권한쟁의 국회에서 소위 날치기 통과나 입법 과정에서 흠결이 있을 때 네. 권한쟁의 심판을 많이 합니다. 97년 뭐 노동부 96년 12월이었나요? 노동법이랑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할 때도 그렇고 예. 한 10몇 년 전 됐네요 벌써. 미디어법 통과할 맞아. 때 예. 헌재는 항상 그때 일관됐어요. 입법권이 침해되었다. 근데 법률은 유효하다. 여기까지. 솔로몬의 판결입니까? 아니면 글쎄요. 책임 비껴나가기입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흠결이 있는 건 분명한데 네. 헌법재판소에 가져간다고 해서 결론이 뭔가 딱히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의 예측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인수위에서 포털과 미디어 플랫폼을 개혁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준 간사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 출입구의 역할을 벗어나서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된 것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정말 제고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네, 곽우신 기자. 네. 지금 발표 내용 들으셨는데 인수위가 발표한 미디어 정책 핵심 무엇입니까? 일단 첫째로는 이 포털이
확증 편향과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포털의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립성을 담보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 포털들이 이제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이 하기 때문에 중립적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왔는데 AI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 이 AI 알고리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오히려 사람 편집보다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소위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네. 포털에 내둠으로써 국민에게 이 검증해서 공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소위 재평위에 목에 방울을 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법제화를 하겠다. 네. 이전까지는 포털에서 자율적으로 이 재평위를 꾸려서 굴려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네. 세 번째는 아웃링크, 그러니까 이제 그 포털에서 기사를 누르면 이게 포털 화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언론사 화면에서 보느냐 이제 이 차이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서 보는 이 아웃링크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좀 선택권을 보장을 하고 네. 자발적으로 전환을 유도를 하면서 이 단계적으로는 전면 전환을 시도를 할 거고요. 네. 만약에 전면 전환을 했는데 좀 부작용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향까지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은 이제 유튜브의 노란 딱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손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노란 딱지나 빨간 딱지가 떴을 때 네.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가 없고 이게 좀 사실은 이용자들이 이 면에서 좀 불편함이 있으니 최소한의 제재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좀 네. 조치를 취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예. 저희 오늘 인수위가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랬죠. 뉴스하이킥 출신의 박성중 의원 얘기만 딱 이렇게 찝는 것은 혹시 방송에 편향돼 있거나 공정성 논란 없을까요? 뉴스하이킥 출신이라는 표현은 조금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많이 선곡도 많이 하시고 아, 이렇게 예.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반성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데요. 네. 지금 그 방울을 단다는 표현을 곽우신 기자가 쓰셨어요. 네. 포털의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격 기준, 위원 자격 기준이죠. 이걸 법제화하겠다. 그렇죠.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각 포털에서 자율기구를 두다가 네.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이버, 카카오 중심이 돼가지고 이 소위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업계에서는 재평이라는 줄임말을 쓰는 모양입니다. 네. 요거를 2015년에 출범을 시켰고 여기에는 이제 각 언론사, 그러니까 언론 기관이나 언론 단체, 그 다음에 이제는 대한변협까지 해서 뭐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계속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민간 독립기구긴 한데 편향성이나 아니면 이 내부에서 아무래도 포털의 입김이 좀 더 센 거 아니냐, 언론사보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민간 독립기구긴 한데 일정한 나라의 지원을 받는 기구를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이거에 준하는 기관으로 이제 하나 만들겠다는 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 방통위는 이제 뭐 인허가 하는 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제 방송 내용에 있어서 뭔가 부적절한 게 나온다든가 이제 여기에서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의 의견을 이제 제출하는 건데 이제 네. 방통심의위원도 심의위원 어디 목동에 있죠. 목동에 방송회관 쪽에 아마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적절하게 좀 포털에서의 오남용을 이제 제어해보겠다라는 것 같고요. 예. 아웃링크는 각 언론사의 소원이었어요. 포털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약간 각 언론사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언론사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뭐 재평이가 법제화돼서 국가의 기구 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유튜브 노란 딱지는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구라고 노란 한번 딱지-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제가 유튜버거든요.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만약에 내용 중에 그 청소년 어린이에게 네. 유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쵸. 광고를 못 보게 한다든지. 네, 그렇게 그건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그건 알죠. 근데 제 예. 말은 유튜브, 아. 구글 주식을 다 사가지고 대한민국이 유튜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아하. 그 노란 딱지를 어떻게 뭐 하겠다는 거를 뭐 이 가능한가 이 말씀이잖아요. 네. 정부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대단한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예, 사기업의 영업 활동을 과연 네. 어떻게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느냐 이거 같은데 그 연결돼서 곽우신 기자. 네. 지금 이 전체 방이 조금 제가 헷갈리는 게 포털이라는 그 존재의 성격 때문에 지금 이런 인수의 방침이 언론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포털이 언론 자유를 제약하니까 포털로부터 언론을
더 자유롭게 해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우가 토끼를 괴롭히니까 호랑이를 보내가지고 여우를 좀 잡아보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은 토끼 입장에서 여우 대신 호랑이로 바뀌는 게 좋은가 싶은 생각은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털과 언론사의 관계가 있을 때 포털이 압도적으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포털이 좀 임의로 이렇게 좀 기준을 모호하게 하면서 언론사들 입장에서 좀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특히나 이제 그렇죠. 언론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페이지 뷰는 포털사가 가져가고 이득도 포털사가 가져간다면 언론사 사실상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웃링크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예. 근데 다만 저번에 이제 연합뉴스와 포털이 한판 붙었을 때처럼 보면은 오히려 포털의 그런 기능들이 어느 정도 연합뉴스 등의 어떤 일부 언론사의 부정한 행위들을 제어하는 역할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사 포털이 좋은 어떤 공생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더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공이 개입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하는 편인데 이 정권이 과거에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워낙 언론사들을 못 살게 굴고 부당하게 행위했던 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저 의도와 명분에 맞는 행위를 정말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진정성에 없는 대한 거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위험한 사실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속을 의심하시는. 알겠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으로 가보죠. 먼저 준비된 MBC 뉴스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숲을 옆에 쓰러진 남성을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합니다. 8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 입구에서 70대 택시기사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택시기사가 북한산 공원 입구에 차를 세운 뒤 등산로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근처를 지나던 70대 엽사가 쏜 총에 맞은 겁니다. 아니 곽우신 기자, 아무래도 뭐 북한산 입구라고는 하지만 서울인데요. 택시 기사가 엽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 그런데 멧돼지로 오인을 했다. 이게 도대체가 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월 29일이었습니다. 오후 8시쯤이었고요. 70대 택시기사가 차를 세워두고 인도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엽사가 20-3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총을 쐈고 이게 이제 손목과 복부를 관통이 되면서 결국 숨지게 된 겁니다. 아이고. 엽사는 어두운 산에서 멧돼지를 쫓아 내려오다가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멧돼지인 줄 알고 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해당 사고 난 도로변이 실제로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던 곳이었고 인적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해당 엽사도 구청에 정식 등록된 엽사였고 수렵 관련 이전의 사고 이력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김준일 변호사 이 경우에는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 네, 그렇죠. 그렇죠?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되고요. 구속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총기 사고가 없는 나라라는 적은 나라라는 게 사실 한국에 살면서 제일 안전하다는 거 그렇잖아요. 미국에 이민 가려고 해도 거기는 좀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이 이제 엽사라고 하는 이제 수렵 일을 하는 때문에 이제 총기를 일부 가지고 계신 경우에 이런 오인 사고가 1년에 그래도 한 10몇 건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 뭔가 또 이렇게 되니 아무래도 좀 일정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아무래도 심야 시간대에 결국은 이런 오인 사고가 나의 개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두울 때. 예, 그러니까 시간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규제가 다시 좀 조여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의 목숨이라도 소중한데 이런 일이 몇 개 예외적인 거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우신 기자, 김준호 변호사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뭔가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 주셨어요. 맞지 않습니까? 제도적 보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저 큰 틀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생태계 환경 자체가 자발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멧돼지 개체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관리해주기 사실상 엽사분들에게 사냥을 허가해주는 방법 외에는 개체수를 관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고육지책으로 쓴 게 자꾸 사고를 일으키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당연히 필요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야생동물들과 이 인간이 어떻게 같은 공간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나 고민이 국가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단기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이제 엽사 허가하고 사냥 기간 주고 이런 식으로만 대응하는 거가 또 문제를 더 키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뭐 지금 곽우신 기자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인간만을 위한 세상을 자꾸 꾸려 나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오히려 희생당한 일이 생겼잖아요. 자연 환경, 동물들과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 생태 보존 이 노력을 해왔다면 이런 참 안타까운 희생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규제만으로 뭐 총기를 강하게 규제하고 한다고 이런 사건이 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 동물과 인간이 함께 안전한 세상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우신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